지하철 안에 있는 로봇이 수확하는 농장에서 샐러드를 구입해 아침 끼니를 해결했다. 미래사에서만 벌어질 것 같은 일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은 역내에서 햇빛 없이 농작물을 재배하는 메트로팜이라 불리는 5개의 스마트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은 미국 등 선진국에서 먼저 개발되어 왔으나 지하철 역내에서 스마트팜을 운영하는 건 한국이 세계 최초입니다. 스마트팜은 첨단 정보통신 기술을 통해 식물이 자라는 데 필요한 환경 요소인 빛, 온도, 습도, 이산화탄소 농도, 양분 등을 제공하는 밀폐형 재배 시스템입니다. 토양 대신 영양분이 첨가된 물에서 수경 재배 방식으로 키우고 햇빛 대신 LED 빛을 쬐어줍니다. 여기에 직원이 컴퓨터에 온도, 습도, pH 등 재배 조건을 입력해 식품 품종에 맞는 환경 조건인 섭씨 영상 20에서 24도의 온도, 65에서 75%의 습도를 유지해줍니다. 무엇보다 스마트팜은 환경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병충해에 의해 농작물이 망가질 염려가 없어 제초제나 농약 등을 뿌리지 않아 친환경으로 재배할 수 있고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이 없는 작물 재배가 가능합니다. 또한 홍수나 가뭄, 냉해 등의 자연재해 없이 매일 일정한 양의 작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농작물을 수직으로 쌓아 올려 재배하는 방식은 30% 이상의 생산량을 높여주었습니다. 또한 서울 지하철 메트로팜 상도역점과 같은 스마트팜에서는 사람 대신 로봇이 작물을 관리합니다. 로봇이 파종부터 수확까지 모든 과정을 관리해주는 것입니다. 코로나 위기로 농작물 생산과 보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지금 스마트팜은 그 대안으로 더욱 떠오르며 안정적으로 인류에게 농산물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농업 선진국에 비해서 스마트팜 개발이 늦었지만 현재 무섭게 성장하고 있는 국내 기업이 있습니다. 국내 최대 스마트팜 기업 팜8는 서울, 화성, 평택, 이천 등에 설치된 스마트팜에서 현재 150여 종의 농작물을 재배해 하루 30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배된 채소는 서브웨이, 버거킹을 비롯한 프랜차이즈부터 대형마트 샐러드 코너까지 제공되며 온오프라인 샐러드 판매 1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팜8는 현재 폭발적으로 성장하며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25% 증가한 590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팜8는 스마트팜 기술에선 아시아 3대 농업기술 기업으로 평가받고 있고 경기 평택 본사 수직 실내 농장은 세계 10대 스마트팜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팜8는 2008년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식물농장 기업인 미라이에게 기술 전수를 요청해 간신히 설비를 구입했는데 10년 후 한국형 스마트팜을 일본에 20개나 역수출하는 간격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팜8는 연평균 기온 영하 20도의 혹한에서 남극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세종기지에 새로운 식물 공장을 보냈습니다. 과거 이곳의 18명의 대원은 신선한 채소는 여름에만 실내에서 비행기로 공수받아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0년 전에 식물 공장이 전해져 상추와 같은 잎 채소류는 재배가 가능해졌는데 이번에는 LED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동안 재배가 불가능했던 고추와 토마토, 오이 등 열매 채소까지 기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영화 마션에서 맷 데이먼이 화성에서 감자를 재배해 먹는 것처럼 남극에서도 식물 공장을 이용해 수박을 재배해서 먹을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될 전망입니다. 현재 우리 스마트팜은 러시아, 카자흐스탄, 사우디 등에 수출되고 있는데 정부는 앞으로 남극에서의 과채류 재배 기술을 검증한 뒤 극지나 중동 지역에 더 많이 수출한다는 계획입니다. 한국은 농업 선진국들에 비해서 스마트팜의 시작이 늦었지만 가장 빨리 따라잡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주장에는 한국의 기술 개발의 빠른 속도와 놀라운 응용력에도 있었지만 한국은 전 세계 최초로 온실을 만든 나라이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세계 최초의 온실은 1613년에 독일의 하이데베르크 온실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170년 전인 1450년쯤에 우리나라에서 세계 최초의 온실이 만들어졌습니다. 세종시대 의관이었던 전순이는 상가 유록이라는 생활과학서를 전수를 했는데 여기엔 겨울에 채소를 키우는 데 필요한 온실 건축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온실은 온돌과 태양광을 이용하고 채소를 키우는 영농기술을 접목한 창의적인 인공 온실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모르지만 우리 선조가 인류 최초로 겨울에도 식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고안해낸 것입니다. 이제 이 같은 지혜를 이어받은 한국은 한국형 스마트팜 패키지로 식량 문제를 해결하고 전세계로 수출해 미래 사업에서 우뚝 서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로운 미래 도시를 만들어가는데 한국이 앞서고자 하는 것이 플라잉카입니다. 하늘을 나는 자동차는 어릴 때 공상과학 영화에서나 볼 법한 장면이었지만 이제 수년 뒤에 이런 광경을 현실에서 쉽게 볼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한국은 2025년에 플라잉카를 상용화하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는 세계 최초로 도심항공 모빌리티 핵심 인프라인
플라잉카 공항 에어원 건설에 착수했습니다. 에어원은 기존 헬기장의 60%의 크기로 영국 코번트리에 지어져 오는 11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에어원이 들어서는 코번트리는 영국 심장부에 위치해 4시간 내로 영국 전 지역을 이동할 수 있습니다. 향후 현대차는 에어원을 토대로 전 세계 200개의 플라잉카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도시망공 모빌리티 시장은 향후 20년간 폭발적인 성장을 거듭해 최대 1790조 원의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근 SK텔레콤이 한국공항공사, 하나시스템, 한국교통연구원과 도시망공 모빌리티 사업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네 개사는 향후 UAM 인프라, 기체, 운항 서비스, 항행교통, 플랫폼, 수요, 수용성 등 전 분야에 대한 연구 개발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 교통 혼잡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고 온실가스 배출 없는 친환경 교통수단 정착에도 기여할 전망입니다. 플라잉카에 앞서 현재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전기차 시대의 도래입니다. 현대차는 오는 3월 출시하는 아이오닉5를 시작으로 모든 전기차에 이 GMP 플랫폼을 적용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전기차가 늘어나면서 인력 필요성이 적어지며 인력 감축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앞으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2030년에는 생산직의 40%만 남기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최대 규모를 자랑했던 5만 조업원의 현대차 노조는 옛말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미 한국의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전 세계에서 산업용 로봇 사용률 1위로 공장 자동화를 빠르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렇게 제조업의 혁신이라 불리는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가고 있습니다. 스마트 팩토리란 제조업의 정보통신 기술을 융합한 새로운 개념의 공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3D 프린팅, 로봇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해 제조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제조업 성장에 한계를 극복해내겠다는 무기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이 스마트 팩토리 핵심 기술은 바로 로봇 기술입니다. 그동안 로봇은 거대하고 위험해서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지만 최근에는 협동 로봇이 만들어지며 효율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협동 로봇은 작업이 한창인 곳에서 물건을 나르고 함께 부품을 조립하고 사람을 피해 이동하기도 합니다. 작업 동료가 로봇으로 대체되며 로봇의 크기도 사람과 비슷해 공간 활용도가 높아진 것입니다. 최근 현대차가 미국의 로봇 기업 보스턴 다이내믹스를 인수한 것도 더욱 효율적이고 수준 높은 스마트 팩토리를 만들기 위해서란 분석도 있습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스마트 공장 보급 사업 성과 분석에 따르면 스마트 팩토리를 도입한 기업들은 생산성이 평균 30% 이상 향상됐고 제품 불량률은 43.5%가 줄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원가가 15.9%가 절감되는 등 운영 효율성 면에서 큰 효과를 불러온 것입니다. 이것은 제조업으로 먹고 살지만 인구 감소 등 노동력 부족에 시달리는 한국에게는 선물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건물에서 키우는 식물, 하늘을 나는 자동차, 로봇이 만드는 공장 등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미래 사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 한국은 그동안 세계의 방역 교과서라고 불리며 극찬을 받아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창업자이자 자선사업가 빌 게이츠도 한국의 방역 정책에 호평을 보내왔죠. 지난 20일 영국의 유력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빌 게이츠 회장과의 화상 인터뷰를 공개했습니다. 진행자는 전 세계에서 특별히 잘 대처한 국가나 놀라울 정도의 수준을 보여준 나라가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에 빌 게이츠 회장은 망설임 없이 한국을 가장 먼저 언급했습니다. 국가들 사이에서도 사태 대처에 극적인 차이가 났다. 한국은 일부 감염이 발생했지만 접촉자 추적과 방역 지침에 따른 행동 변화에 매우 진지하게 접근했다. 그 덕분에 한국은 매우 낮은 숫자를 유지할 수 있었다. 한국을 언급한 건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코로나 확산이 통제불능 상태로 빠진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한국을 재차 거명했습니다. 미국과 달리 한국 정부는 민간 기업들을 동원해 방역을 전속력으로 끌어올렸다. 빌 게이츠 회장은 한국 이외에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을 모범 국가로 꼽았습니다. 다만 이번 인터뷰는 한국에서 교회발 집단 감염이 시작되기 전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8월 15일 광복절 집회로 인해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규 환자가 대폭 늘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성북구의 한 교회가 있죠. 집회 이후 5일 만에 교회 관련 환자만 676명이 늘었습니다.
집회 관계자들 역시 대거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특히 정광훈은 자신은 물론이고 부인, 비서 등도 함께 양성 판정을 받아 이송되었습니다. 환자의 증가도 문제지만 더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교회와 관련한 환자들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범법 행위와 일탈 행위를 벌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료를 받던 병원에서 탈출해 거리를 돌아다니는가 하면 검사하러 온 보건소 직원을 껴안고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은 역학조사를 위해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해 교인 명단 확보에 나섰습니다. 하지만 교회 관계자들의 반발에 막혔습니다. 방역당국 일부 관계자들이 교회 내부로 진입했지만 명단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앞서 900명의 신도 명단을 제출했지만 엉터리 명단이었습니다. 허위로 작성된 명단에는 서울에 온 적도 없는 10살 아이의 이름이 적혀 있기도 했습니다. 방역당국이 현장을 직접 방문한 이유는 제출된 명단을 신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전 국민의 분노가 역대급으로 폭발한 상황입니다. 그동안 시민들은 온갖 불편함을 감내하며 상황을 견뎌왔습니다. 의료진들은 반년 넘는 기간을 살신성인의 마음으로 봉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사람들의 인내와 희생을 한순간에 박살낸 것이죠. 한국의 현 상황을 전 세계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외신을 비롯한 국가 지도자들도 목소리를 내고 있죠. 지난 19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국의 재확산 상황을 언급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매우 잘하고 있다는 것을 봐왔다. 하지만 그들은 대단히 큰 발병 상황을 맞았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모두 경계심을 유지하고 극도로 조심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발언을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네, 미국 사회에서 한국에 대한 극찬과 더불어 트럼프 행정부의 방역에 관한 비판이 이어지자 한국을 걸고 넘어진 것입니다. 외신들도 한국의 상황을 속속 보도했습니다. 우선 가장 강력한 비판 메시지를 내보낸 언론은 미국의 뉴욕타임스입니다. 전 씨는 최근 몇 달간 서울 중심부에서 열린 반문재인 대통령 시위의 배우이다. 도발적이고 근거 없는 주장들로 가득 찬 연설을 하는 인물이다. 영국의 BBC는 4천여 명의 신도를 보유한 사랑제일교회 신도의 조사 결과 양성률이 16.1%에 이르렀다. 20만 명이 넘는 시민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 목사의 재수감을 요구하는 등 교회에 분노하고 있다고 국내 분위기를 전했습니다. 로이터는 한국은 코로나 대응 모범 사례였지만 최근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으로 보건당국이 고군분투하던 2월의 두려움이 되살아났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 씨는 황당한 발언도 이어갔습니다. 자신의 교회가 테러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테러는 북한의 소행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2주 전부터 자신에게 제보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제보에서 이상한 사람들이 뭘 뿌리고 다닌다는 얘기를 들었다는 겁니다. 현재 CCTV 영상을 분석 중에 있습니다. 사실 전 씨의 북한 관련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에 북한 매체가 전 씨를 강하게 비판한 기사가 회자되고 있습니다.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우리민족끼리는 괴상한 집회 이유라는 제목의 글을 내보냈습니다. 전 씨가 우리 목표는 죽는 것이라며 집회에 나온 구구 보수 패거리들에게 순교를 강박했다. 그렇게도 죽기를 원하거든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지 말고 자기들이나 하루빨리 무덤 속에 처박히는 것이 상책이다. 강력합니다. 이때는 전시무리가 3.1절을 맞아 광화문 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매체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못 박았습니다. 사람들의 목숨을 파리 목숨만큼도 여기지 않는 이런 미친 무리들 때문에 남조선 인민들의 생명 안전이 엄중히 침해당하고 불행과 고통이 더욱 가중되고 있다. 경악스러운 망동으로 남조선 사회의 불안과 공포를 더욱 조장하고 사람들의 목숨을 앗아가지 못해 안다라는 극우 보수 패당이야말로 시급히 박멸해야 하는 악성 바이러스다. 지금 시기에 가장 적합한 일갈이 아닐까 싶습니다. 당시와 상황이 비슷합니다. 다행히 그때는 슈퍼 전파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죠. 현재 정부가 코로나 진단 검사 결과를 조작한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도 유포되고 있습니다. 출처는 사랑제일교회 등 개신교계입니다. 정부는 허위 조작 정보 유포자를
끝까지 추적해 그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단언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유언비어 유포는 한국이 공들여 쌓아온 K방역 이미지를 스스로 손상시키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국민 안전을 위해 헌신하고 있는 방역 요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켜 우리 사회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습니다. 강력한 정부의 조치가 필요한 때입니다. 정부는 현재 거리두기 2단계를 선포한 상황인데요. 서울시는 30일 자정까지 열흘 동안 10명 이상의 집회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선제적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야외 집회만 제한 대상입니다. 실내 집회나 개인적인 모임과 행사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수칙에 따르면 됩니다. 전공의협의회가 무기한 업무 중단에 돌입한 것도 해결해야 할 상황입니다. 의대 정원 확대를 검토한다는 정부 발표에 의사들이 거리로 나오는 것입니다. 정부는 엄중한 상황에서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의사들이 집단 행동에 나서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궁극적인 노력은 백신의 확보입니다. 현재 세계 각국이 백신 확보를 두고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백신 도입을 본격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의 상황도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시사TV였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